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볼 내용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조심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를 가서 보게 되면 화재의 예방 조치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예방 조치라고 하는 내용은 우선 본부장과 서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의 환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막 풍등 같은 걸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풍등 같은 경우는 불을 가지고서 날리죠. 화재가 발생을 할 것 같아. 그럼 가서 이거 풍등 날리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것들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이 재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히 잘 다루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를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본부장과 서장이다. 체크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 다시 이 조치 명령을 받는 사람 누구냐? 여기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 그래서 이 물건들을 치워라 라고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내용 살펴보게 되면, 불장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모닥불 피우면 안 되는 거고, 흡연, 담배 조심해라 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화기치고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본부장과 서장이. 그리고 두 번째, 타고 남은 불 혹은 화기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그 재를 처리하는 것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에요.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런 물건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본부장과 서장이다. 청장 아니에요. 본부장과 서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세 번째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워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주인을 내가 알아야만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그 물건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본부장과 서장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건을 좀 가지고 치워서 보관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럼 그냥 가볍게 들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내용 볼게요. 그럼 그 소속 공무원은 물건을 가지고 오죠. 그럼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선 보관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보관만 하면 안 되겠죠. 주인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소방서 혹은 소방본부 이런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주인은 찾아가세요. 며칠 동안 합니까? 14일 동안, 가지고 온 날로부터 14일 동안 보관하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14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보관합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을 더 가지고 있어요. 총 3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상태를 봐요. 그 물건이 근데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폐기 처분할 수가 있고요. 혹은 물건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럼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걸 매각한다라고 해요.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기 처분한 거면은 그냥 없앤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끝나는 건데, 매각한 거는 판 거니까 돈이 나오죠. 그럼 그 돈, 수입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막 회식하러? 아니죠. 세입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제서야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왜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없앴냐?
혹은 팔았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 그 보상을 누가 해주냐? 우리 원래 돈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시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만큼 유일하게 돈 관련돼서 보상을 본부장과 서장이 한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우리는 소관점, 이걸 묶어서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속 공무원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보관하고 공고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온 날부터 14일 동안 본부 또는 소방서에 가지고 있으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거죠. 며칠? 1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추가 보관합니다. 그날부터 14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추가 보관. 총 21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안 나타났다. 팔 수 있고요.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팔았다. 그럼 돈 나오죠. 그럼 세금 처리합니다. 그걸 세입 조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지체 없이. 여기에 뭐 한 3일 이내 혹은 뭐 5일 이내 막 7일 이내 나오자. 다 틀렸어요. 며칠 이내 아니고요. 무조건 바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14일, 7일 지체 없이 세금 처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어서 주인이 나타났다. 그럼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보상 누가 합니까? 본부장과 서장. 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 시도지사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 관련된 보상 이런 내용들은요. 전부 다 시도지사예요. 예외적인 경우 딱 한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화재 경계지구 지정으로 갈게요. 화재 경계지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제3장이죠. 우리 이 3장 같은 경우는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화재 경계지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각 시도에 가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 일반 건물들은 소방시설물들이 정말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도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기는 조금은 힘들죠. 자, 그런 장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장마차에 뭐 LPG 막 이런 가스들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죠. 혹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죠. 소방시설물들이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화재 경계 지구라고 지정을 해놓습니다. 화재를 경계해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 경계 지구를 다시 정리하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대가 될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을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평상시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부장과 서장? 아닙니다. 그 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대상 지역이냐?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딱 표현을 해놓으면 누가 봤을 때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곳은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딱 이런 단어들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를 가니까 시장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두 번째. 공장과 창고가 있는데요. 잘 보실게 공장과 창고는 밀집한 지역입니다. 즉 공장과 창고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장 있구나, 창고 있구나라고 보고 끝내요. 근데 이 공장과 창고가 막 너무 많아. 그러면 화재 경계 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밀집.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조 건물이죠. 마찬가지로 목조 건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로 지어진 집이 있구나,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나무로 지어져 있는 집들이 밀집돼 있대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경우는 위험해서 화재 경계 지구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가서 보니까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위험한 거죠. 근데 나 보시면 2번과 3번과 4번 딱 세 가지 경우에만 밀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창목위 밀집이다라고 외울 거예요. 공장, 창고, 목조, 위험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밀집 보겠다. 공창목이 밀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으면 돼요.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조심하실 게 그냥 공장은 밀집 지역인데요.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그냥 있으면 무조건 바로예요. 화재 경계 지구.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산업단지. 자, 일곱 번째,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어도 이렇게 화재 경계 지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 본부장, 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은 그런 경우도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창목이 밀집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석산소, 시장 지역,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 이런 게 없는 지역. 그래서 공창목이 밀집, 시석산소라고 하는 게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밀집 들어가는 거 위주로 많이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재 경계 지구로 다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청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방청장. 이 자리에 본부장과 서장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앞에서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하는 그 대상 지역에서는 이렇게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이 인정합니다라면 그 지역도 화재 경계 지구로 들어갔죠. 근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시도지사한테 가서 여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장만이에요. 본부장, 서장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이런 선지들보다는 이 지역 많이 나오니까 지역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관리해야 되겠죠. 위험한 곳이었으니까. 그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방특별조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훈련과 교육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소방특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 두 번째 법, 입법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소방특별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보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소방특별조사 그냥 간단하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기 갑니다.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상 지역을 가요. 갔을 때 이제 막 소화기 같은 것들 혹은 막 공장 이런 데 소방 시설물도 들어가 있으니까 소방 설비들이 있겠죠. 그런 설비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방특별조사라고 한다. 이 소방특별조사는 누가 나갑니까를 가서 보니 본부장과 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횟수 꼭 기억하세요. 연 1회 한다. 앞에서 소방용수시설이 있었죠. 소방용수시설과 지리조사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본부장과 서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는 횟수는 월 1회 이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야 된다고 했죠. 도로가 많이 바뀌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화재 경계 지구 안에서 소방특별조사는 같은 조사지만 내용 다르죠. 조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부장과 서장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는 훈련과 교육입니다. 그 화재 경계 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인이 있겠죠.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우리는 소관점이라고 외웠죠. 그 사람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본부장과 서장이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이상 합니다. 그럼 화재 경계 지구의 관리에서는 무조건 본서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훈련과 교육은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알려줍니까? 열흘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장 1년에 한 번 이상이다.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4번째.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입니다. 이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요, 조치권자가 누군지 한 번만 보세요. 본부장과 서장이에요. 자, 이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이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본부장과 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상청에서 여름철 막 이럴 때 폭염주의보 해가지고 문자 같은 거 오죠. 혹은 막 비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또 기상청에서 막 폭우 이런 홍수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재난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폭염주의보로 우리가 문자를 받았으면은 엄청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또 화재도 발생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이상 기상에 관련돼서 특보 또는 예보를 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 소방 쪽에서도 폭염주의보야? 그럼 더 불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불조심하세요 라고 또 다시 경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 본부장과 서장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마다 온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보가 있지만 어떤 지역은 특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각 시도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과 서장이 조치하는 거다. 청장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는 기상청에서 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째, 이제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관리해라. 그리고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때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합니다라는 그 제3장에 있는 15조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내용 나오는 것이죠.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가 있는데 이러한 설비들 조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방하고 경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수 가연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할 건지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소방 원론을 먼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가연물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규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연물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연소라는 뜻은 불 붙는다라는 겁니다. 즉 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탈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특수하다, 정말 잘 타는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총이, 나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해놨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부 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가서 확인을 해보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 뭐예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들이라는 거죠. 그런 설비들의 어떻게 위치에 보관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놨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소방기본법의 시행령을 가서 보는 거죠. 그럼 그 시행령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대통령령.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들. 여기서 말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가스, 전기, 시설, 이 기타 등등의 설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그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면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 내용이 진짜 양이 많아요. 너무 양이 많아요. 우리 다 외울 수 없어요. 그중에 포인트 되는 단어들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수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혹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좀 필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보일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연료 탱크 1m 이상이라는 단어는 우선 수평거리 1m 이상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실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일 수도 있고요. 가스 보일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보일러다라는 것만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옆에는 연료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 연료 탱크가 있을 거예요. 보일러가 있고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보일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배관을 통해서 연료들을 보급해 준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대한 두 가지 거리는 서로 1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다 보면 뜨거운 열이 나오죠. 근데 옆에 연료에는 액체든 기체든 어쨌든 탈 수 있는 가스든 기름이든 탈 수 있으니까 그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둘 사이는 1m 이상, 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보일러 수평 거리 1m 안에는 연료 탱크가 있으면 안 돼요. 1m 이상 떨어진 부분에 연료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연료 탱크 1m 이상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폐 밸브 0.5m 이내라고 되어 있죠. 개폐 밸브라고 하는 거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밸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0.5m 이내가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입니다. 즉, 여기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료 탱크로부터 0.5m 안에 있어야 된다. 빨리 열고 닫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벽 천장 0.6m 이상이죠. 이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면 뜨거운 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너무 가깝게 부착돼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0.6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 기준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할 거, 벽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집니다. 요 정도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꽃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부분. 우린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꽃이 용접 혹은 용단. 용접과 용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용접하는 곳을 가서 보게 되면 불꽃이 팡팡팡 튀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꽃이 팡 하고 튀기면서 옆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물건들의 불에 의해서 물건들이 불붙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용접과 혹은 용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곳에서는 불꽃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용접과 용단을 하는 곳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내 안에는 소화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화기 비치해놔라. 그래야만이 여기 나오는 불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가연물질, 연소가 가능한 물질들을 둬서는 안 되겠죠. 불꽃이 튀길 수가 있으니 따라서 용접과 용단을 하게 되는 이 장소에서부터 10m 안에는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탈 수 있는 물건을 놓고 싶다? 이 반경 10m
가 넘어가는 반경 10m 이상이 되는 부분에만 가염물질들을 두세요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5m 이내, 10m 이내는 수평거리 기준이거든요. 수평거름이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가 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소화기는 5m고 가염물을 더서 안 되는 거는 10m 이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에 직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반지름, 수평거리 생각하시면서 반지름 기준이어야 돼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괄호치기로. 그래서 5랑 10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난로 사용할 때 연통 같이 설치하죠. 난로에서. 그래서 하나의 거실에 내가 이렇게 난로를 뒀어요. 난로에서 이제 뜨거운 연기들을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 이 연통은 같은 경우는요. 밖으로 0.6m 이상 튀어나와야 되고요. 혹은 천장이 있죠. 천장과도 0.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뜨거운 가스들, 열 이런 게 밖으로 나오니 이 열에 의해서 벽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0.6m 이상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연통 자체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천장과 0.6m 이상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난로 나오고 연통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0.6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노, 화덕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라는 건 우리 막 용광로 같은 거 있죠. 그런 용광로. 화덕은 우리 화덕 피자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동굴처럼 생긴 곳에다가 피자 데워가지고 나오는 곳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을 다루는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노와 화덕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물건들이 넘쳐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화덕 같은 경우도 유리 같은 거 우리 그릇 만들 때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그거 모양을 잡은 다음에 식혀가지고 그릇 같은 거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흘러 넘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턱을 설치하는데 그 턱에 대한 높이는 0.1m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열량 너무 뜨거운 열량이 나오는 거죠. 30kcal 이상의 열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1m 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열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데워지고 불붙을 수가 있으니 최소한 1m 동안 안에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염물질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턱은 0.1이고 공간 나왔다 1m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 설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조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요새 말은 아마 어머님들이 보통 혹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 건조되어 있는 과일 같은 것들을 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를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물건들을 건조시키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곡물 같은 경우들, 식물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건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건조 설비들을 다루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 안에 내가 건조시킬 수 있는 이렇게 건조 설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 건조 설비에서는 계속 나물들을 건조시킬 거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벽이 뜨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 거리가 몇이냐? 0.5m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0.5m 이상. 0.5라는 거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음식조리 가겠습니다. 이 음식조리는 음식점 같은 데에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일반인들이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영업장 안에 있는 조리실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아마 영화 같은 데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이렇게 배기닥트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 가스레인지라고 흔히 말을 하죠.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 요 배기닥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에 잘 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식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를 이 배기닥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연성
도금 강판 혹은 이와 동등한 혹은 동등 이상의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내식성, 부식을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 불연성 재료로 이렇게 0.5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아연성 도금 강판, 이와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부식성에 강한 불연성 재료로 0.5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대 하는 그 위쪽에 가면은 천장, 반자 혹은 선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반자와 선반이 있으면 이것들이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반자 또는 선반은 0.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하지 마라, 낮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연성 구조부가 있어요. 자, 이러한 구조부는 만약에 0.15m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모두 다 불연 재료로 해줘야 됩니다. 불연 재료로 한다. 그래서 가연성 구조부가 0.15m 안에 있습니다. 그럼 불연성 재료로 마감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조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둥, 벽, 그런 게 있죠. 기둥, 벽, 바닥 막 이렇게 탈 수 있는 구조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불연 재료로 마감 처리해라. 너무 가깝게 있는 것, 요 정도까지 숫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수소가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쯤은 다 보셨습니다. 어디서? 행사장에서.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풍선같이 동그란한 게 뭐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 큰 팜플렛 같은 거 걸어놓죠. 무슨 행사하고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소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소방 원론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수소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소라고 하는 가스는요. 연소가 가능한 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라고 하는 거는 불붙을 수 있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불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가스인데 그 가스를 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커요. 그럼 거기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바로 뻥 하고 불붙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수소가스는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소가스의 연소 범위 아마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수소는 수4에서 75, 수사하다 다쳐서 치료받으러 가요. 4에서 75%라고 하는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이하, 75% 이상에서는 연소를 안 해요. 아마 법규를 만약에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4에서 75라고 하는 그냥 그 사이에 있으면 가스는 불 붙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은 불 안 붙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 밖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가스를 90% 이상으로 채워버려요. 이 내부를. 가스가 연소를 하기 위해선 불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랑 가연 물질과 서로 만나고 거기에 내가 라이터로 불 붙이면 빵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랑 가스를 아예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용기 자체에 거의 100% 가깝게 수소만 채우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 그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90% 이상 채웁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띄울 때 바닥에 고정하겠죠. 고정시킬 때 이 고정하는 각도가 45도 이하여야 됩니다. 즉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띄우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눕혀서 띄워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초속 7m 이상이 될 때는 수소가스를 띄우지 않습니다. 초속 7m 이상. 바람 부는 속도가 바람이 부는데 초속 7m 이상이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초속 7m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기구를 띄우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진짜 너무 장황하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되는 단어만 제가 체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이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 부분이죠. 아이고. 요 부분. 여기 우리 불꽃 사용하는 경우, 용접과 용단을 사용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계속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특수가염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가염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인데 굉장히 특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굉장히 빠르게 번질 수가 있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이런 물질들, 즉 특수가염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 방금 전에 나왔었던 내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특수가염물도 대통령령, 즉 무엇이 나오던지 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수가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사항들이 아래와 같은 표예요. 면화류, 나무 껍질 대패밥, 종이,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가염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가니까 수량이 적혀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량은 뭐냐면 이만큼 존재하고 있어야 특수가염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고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 부스러기로 갈게요. 종이 부스러기, 쉽게 말하면 종이죠. 근데 이 종이가 한 장, 한 두 장 정도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막 이 종이가 막 엄청 한 트럭 있대요. 그럼 여기에 불 붙으면 엄청나게 큰 불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부스러기가 1000kg이 안 돼요. 한 90kg 정도 있었어? 그 정도면은 특수가염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가염물질이야, 탈 수 있는 물질이지 라고만 보고 우리가 여기면 되는 건데 1000kg 이상 있었대요. 한 5000kg 있었어. 그럼 진짜 양이 많은 거죠. 그럼 만약 거기에서 불 붙으면 너무너무 위험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저장하고 취급하자라고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품명들에 대한 위험 물질들을 이렇게 법적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수량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살짝 레파토리를 따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만의 약간 비밀식으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약간 비속어가 제가 살짝 들어갈 거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레파토리 따드리고 우리 암기하는 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학생 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학생 두 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옆에 여학생 하나가 쫙 지나간 거죠. 둘이 걷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여자를 보고 너무 예쁜 나머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여자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보고 있던 친구가 야,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서 번호 좀 물어봐. 번호 따와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 여자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가서 번호 물어봐봤자 저 여자는 나한테 번호를 안 줄 것 같아. 나 어차피 까일 것 같아서 번호 못 따겠어. 라고 하는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우선 단어 하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넘사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와, 너무
그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못 다가갈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요즘 좀 어린 친구들은 넘사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쭉 이야기를 하면은 와, 여자 지나갔어요. 와, 진짜 존나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옆에 가서 야, 가서 번호 빨리 따와. 그래서 나 못 가. 저 여자 진짜 너무 예쁘잖아. 그대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존나 넘사벽이다. 면나 넘사벽이다. 그래서 야, 가서 번호 따와봐. 썩 가. 아니, 여자 너무 예뻐. 나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나 못 가. 라고 하는 순서. 그래서 면나 넝사벽, 석가, 목합이다. 라는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금 비속어가 섞여 있긴 한데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외웠다라는 내용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수량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400, 1000, 1000 숫자 나오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것도 제가 살짝 레파토리를 따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하죠, 사람들. 이사. 달력 가서 보게 되면 달력에 이삿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삿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같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철에는 그래서 이사철에는 천천천 같이 묶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여요. 3만 명이 움직일 거예요. 3만이 움직입니다. 3만 명이 움직입니다. 3만이. 그래서 12가 붙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12가 붙어 싸움. 12, 3, 12, 3. 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는 외운다. 그래서 이사천천천, 이사철에는 3만이 움직이다가 싸움이 붙어서 12가 붙었습니다. 12, 3이라고 하는 순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근데 이렇게 제가 앞글자를 따드리긴 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나무 껍질은 따드렸죠. 백페파 안 들어가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 넝마 따드렸지만 종이 부스러기 없죠.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매나리 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합성 수지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외우실 때 OX라고 기억하시고요. 이 발포시킨 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 스티로폼. 약간 키웠죠. 스티로폼 누르면 납작해지죠. 이렇게 발포시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밖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도 우리는 구분지어서 외운다라는 거 한번 정리하시고 이따 저랑 같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정수량이 넘어가는 이런 물질들을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돼?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겠죠. 자, 우선 이런 특수 가연물들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먼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름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 물건 종이야, 넝마야 라고 표현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수량, 얘는 얼마만큼 저장돼 있어 라고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불을 사용하지 마. 화기 취급의 금지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분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 금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저장합니까? 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 저랑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의 덩어리 물건을 쫙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막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종이를 쌓을 때 너무 높게 쌓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막 산처럼 높게 쌓아버리면 불이 너무 천장까지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쌓는 높이는 10m 이하의 기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때 너무 넓게 쌓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넓게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닥 면적은요.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우리 뭉쳐서 저장해놔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저장하는 물질이 석탄 혹은 목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앞전에 이렇게 석탄과 목탄류가 있었죠. 이 석목탄 같은 경우는 불 붙더라도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고 기준을 완화시켜 줬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조건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 한 덩어리고 이거 한 덩어리 말고 또 다른 한 덩어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또 다른 한 덩어리를 둘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둘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떨어져서 또 다른 한 덩어리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보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보관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살수 설비가 설치가 되든지, 여기서 말하는 살수 설비는 물 뿌려주는 거로서 내가 이렇게 특수감염물을 저장해놓고 그 바로 위에 헤드가 설치가 돼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처럼 예를 들어서 물이 팡 하고 쏟아질 수 있는 설비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아까 대형 이동할 수 있는,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있죠. 일반적인 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조그마한 소형 소화기고요. 대형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소화기가 하나 있어요. 질질질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조금은 더 완화시켜 줍니다. 원래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15m 이하까지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줘요. 더 높게 설치해도 돼. 초기에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바닥 면적 같은 경우도 원래 50이죠. 근데 이 바닥을 200제곱미터까지는 내가 기준을 완화시켜 줄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과 목탄도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석, 목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200이지만 300제곱미터까지 우리는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요.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거 숫자만 기억하시고 우리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이면 총이, 넝마면 넝마, 나무면 나무 다 구분지어야 되죠. 이때 쌓을 높이 10m 이하로 하고요.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근데 석탄과 목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200까지 우리 기준 완화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 한 덩어리 설치하고 또 한 덩어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둘 사이는 1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덩어리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살수 설비 혹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준이 완화가 되겠죠. 원래 10이지만 15까지 완화시켜 줄 것이고요. 바닥은 50이지만 200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그럼 석탄과 목탄도 200이었으니까 완화시키죠. 300까지. 이 또한도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둘을 1m 이상 떨어뜨립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보고 가야 되는 사항. 이 석탄과 목탄유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외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과 목탄유는요, 이렇게 바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것. 왜? 발전용은 무조건 제외가 될 거니까 이 기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 전부 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은 예방조치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느냐. 가지고 왔어요, 위험물을요. 그럼 내가 14일 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온 날, 그 날부터. 근데 보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추가 보관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며칠까지? 7일 동안 더 추가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고하는 기간 종료였으니까 추가 보관이겠구나. 다음 날 물로부터 우리 7일 이내로 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화재경계지구 나왔습니다. 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자, 화재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공, 창, 목, 위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시, 석, 산, 소가 있었죠. 공장, 창고,
목조 건물,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 이외에 시장 지역,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소는 산이죠. 산업단지, 그리고 소는 소방 용수 혹은 소방 시설 혹은 소방 출동로 이런 게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공장 창고니까 밀집, 그리고 목조 나왔으니까 밀집, 그리고 시장 지역이 있었다. 근데 우리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없는 게 없었죠. 그래서 세 번째, 농촌 지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소방기본법상 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방청장, 본부장과 서장도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화재 경계지구 이제 관리 기준이에요.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내용 살펴봤었죠. 자, 본부장과 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갑니다. 우리 이거 조사 얼마나 한 번씩 갔어요? 연 1회 이상 갔었죠. 앞에서 우리 소방 용수시설과 지리조사는 월 1회,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누가? 둘 다 본부장과 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과 교육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때 훈련과 교육도 마찬가지로 연 1회였었는데 훈련과 교육을 그냥 무턱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됐어요. 10일 전. 10일 전까지 우리가 통보를 해야 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이런 걸 나오는 걸 보니까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지켜야 되는 사항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고 특수가염물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꽃을 사용하게 되는 용접 용단 기구,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기구에서 제가 불꽃을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 용접 용단 기구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과 용단 작업자로부터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우리 소화기를 둬야 돼요? 5미터. 5m 안에 빠르게 화재에 초기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경이었습니다. 반지름 기준, 즉 수평거리 기준 5m 안에 소화기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인 10m 안에는 가연물을 둬서는 아니 되었었죠. 그래서 5m랑 10m 그리고 반경이라는 단어 들어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가연물이에요. 우리 이 특수가연물도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앞전에 외웠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럼 같이 한번 그 외운 사항들 쭉 나열을 하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나, 능, 사, 벼시다. 그래서 번호 따와, 가. 아니, 나 못 가겠어. 못 가.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것과 발포시키지 않은 것 두 가지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레파토리. 이사철에는 이사천천천. 숫자가 점차 커져야 돼요. 우리가 외울 때. 그래서 200, 400, 1000이라는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3만이 움직입니다. 3만이 움직입니다. 그럼 숫자가 더 커져야 되겠죠? 3000 그리고 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2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 단위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가연성 액체류예요. 그래서 메타 세제곱으로 갈 거라서 2 그대로 적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가 붙었습니다. 10, 2, 3. 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10, 20.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위는 메타 세제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발포시키지 않은 것도 킬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0이라는데요. 위에도 전부 다 킬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 요렇게. 단위를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숫자 조금 쉽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서 우리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수지료 발포시킨 것 몇이에요? 20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가연성 액체류죠. 그럼 가연성 액체류구나 라고 우리가 맞다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와, 몇나 넝사 몇이야. 그럼 가서 번호 따와 가, 써까. 근데 여기서 가가 우리 영어로 꼬입니다. 그래서 가, 꼬, 가연성 고체류. 썩가. 그럼 얘가 가연성 액체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조금 외우셔도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천이죠. 근데 4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볏짚류 천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특수가연물들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 관련된 문제고요. 석탄과 목탄류를 발전용인 경우는 제외다. 이 기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기준을 와서 살펴보게 되니까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형 수동식 소화기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조금 법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경우구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쌓는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10m 이하였죠. 근데 완화되면 우리가 15m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15m 이하다. 자, 그리고 석탄, 목탄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바닥 면적 나왔죠. 우리 원래 바닥 면적 기준이요. 50제곱미터였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 200제곱미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탄과 목탄은 약간 기준이 달랐죠. 석목탄 같은 경우는 원칙이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었었고 이게 완화가 되면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석목탄류로 나왔기 때문에 200이 아닌 30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5와 30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장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이어서 제4장 들어갈 텐데 이 4장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